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자, 어제 그 여자 쇼트트랙 경기 보셨습니까? 아, 정말 화끈했죠. 마지막 심석희 선수의 분노의 질주라고 표현이 될 만큼의 그런 마지막 스퍼트가 정말 우리를 짜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장과 증시에도 그런 어떤 그 마지막 스퍼트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 산무장세에 해당되는 증시 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없으니까 표가 많이 납니다. 외국인들 언제쯤 돌아올지 궁금하고요. 이학용 전문위원님도 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5분 시황도 전혜연 앵커 없이 진행했더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혜연 앵커 없었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 이 스튜디오에 모시고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전혜연 앵커님을 뵌 이래로 가장 반가운 그런 그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전혜연 앵커님을 모시고 5분 시황도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이 키움이 카메라도 좀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이크도 네. 좀 교체를 해주십시오. 왜냐면 우리 그 높으신 분들께서 이거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화면에서 보시는 모습하고 실물 사진하고 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이승원 네. 전문가님 저도 뵌 이래로 네네. 이렇게 재밌는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네. 게다가 또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히 해주시니까 네네. 전 직원이잖아요. 네네. 네,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혜연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은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938포인트대에서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죠. 약보합세입니다. 8포인트가량 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0.43%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은요. 528포인트대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3포인트, 0.63%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이렇게 시장이 좀 부진한 부분은 수급에서도 느껴질 수가 있죠. 외국인 기관 양쪽에서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790억 원 넘게 매도를 나타내고요. 기관 역시도 620억 원대 매도입니다. 보험과 연기금, 국가 기타 법인 매수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요. 오늘 금융투자 쪽을 중심으로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개인이 1,360억 원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시장을 들어 올리기에는 좀 역부족. 듯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 흐름입니다. 개인이 378억 원대 매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입니다. 각각 매수 금액 333억 원, 65억 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강주 대표격인 포스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은요, 좀 약보합, 오히려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모건 스탠리 쪽에서 포스코의 비중을 확대시키겠다라고 좀 발표가 났었죠. 목표 주가 역시도 34만 원에서 38만 원대까지 올려 잡기는 했는데요. 그동안 저조한 업황 속에 포스코 실적, 주가 모두 동반급락을 했지만 올해부터 철강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세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철강주에 대한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힘을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요, 4월부터 2%에서 3%대 인상이 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보험주 흐름이 좋은데요. 현대해상도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화재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은 현대 다이렉트카 그리고 더케이 손해보험 등이 이렇게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고 금융당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IG 손해보험, 메리츠 화재, 하나 손해보험, 롯데 손해보험 이런 관련주라고 보실 수 있겠죠. 헬스케어주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 1% 상승이고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5%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격 의료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격 진료 기술, 의료 기록 저장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1차 의료기관이 동네 병원을 대상으로 전자 의무 기록을 구축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런 관련주 흐름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철도주도 오늘 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뭐 대아TI 그리고 뭐 있을까요? 대오AL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철도의 정부 지원 추진 소식과 더불어서 각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였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에서 밝힌 그런 내용에 따르면은요, 한반도 종단 철도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철도 개보수 무상 지원액이 한 해에 136억 원대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철도주 급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건설주 중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GS건설입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라크 정유공장 수주 소식까지 덧붙여지면서 6% 이상의 한때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한 6.06%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7% 가까운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GS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역시도 오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현대건설은 1% 상승세, 60억 달러 정유공장 수주 소식과 더불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특징주 만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라건설의 하일 매각 소식과 더불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와 NHN 엔터테인먼트도 좀 살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라인의 국내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이버는 쉬고 있고 그래도 좀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NHN 엔터테인먼트는 2%대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요즘 게임주의 흐름도 괜찮죠.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는 4%대 기록하면서 신고가 보여줍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는데요. 또 하나의 신고가를 기록하는 게임주, 대표적으로 썬데이 토즈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썬데이 토즈는 정말 차트상으로 볼 때도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부분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경고 지금 종목으로도 떠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9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오늘의 특징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갤럭시 S5 출시 호재와 더불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서 떠올랐고요. 한국투자밸류에서 이녹스에 대한 지분을 좀 높였다는 소식이죠. 지분 6.34% 신규 취득과 더불어서 역시 상승입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기가레인 보겠습니다. 기가레인 5% 급등입니다. 시비 물량 우려를 딛고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6% 급등세 보여주는데요. M&A 검찰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특징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정말 특징주 잘 정리해 주셨고요. 아쉽지만, 정말로 많이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두 남자의 리포트 바로 보기 진행하겠습니다. 예, 두 남자의 리포트 바라보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초대 손님이 지금 시간대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그 리포트는요, NC소프트입니다. 지금 그 NC소프트에 대한 보고서, 어제도 우리가 이제 게임주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었죠. 레귤타임 대표님이 이상현 대표님을 모시고 시장 그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뭐 카카오톡 밴드 게임에 대한 출시, 뭐 개발사 입장에서는 좀 기대가 된다. 카카오 마켓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업체별로 보게 된다라면은 그동안에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어느 정도 좀 쉬었던 작년 한 해 개발 역량은 상당히 좀 풍부하지만 쉬어갔던 컴투스와 게임빌이 올해 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 샨다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 이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가 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 잠깐 이제 살펴봤던 이 그 기업이 바로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에 대한 오늘 토로스 증권의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에 대한 쪽보다도 일단은 뭐 이거를 먼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올해도 성장성에 대한 흐름이 좀 지속이 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에 대한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 안에는 매출액에 대한 증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증가가 한 7천억대, 그 7,500억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올해는
매출도 늘어나고, 그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후년에는 약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을 한번 볼까요?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을 놓고 본다라면 뭐 4조 5천억 정도의 그 밸류라면 충분히 위로 좀 그 더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한 1,50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내후년에는 3,600억 더블 이상이 난다는 얘기니까 충분히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쪽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실적에 대한 전망이 이제 부정적인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것이냐, 아니면 아주 긍정적인 것이냐에 대한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도 얘기를 해주셨죠. 대표님께서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를, 시장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길드워2는 중국에서는 모르겠지만, 미국 북미 지역에서는 잘 통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그 개인적인 의견을 좀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블레이드 앤 소울이 공식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업계 이제 내부에서 돌아가는 내용에 의하면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동시 접속자 수라고 하죠. 이 동접자 수가 한때는 200만도 터치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열티 매출이 중국 퍼블리셔가 인식하는 총 매출 가운데 30-40%만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아주 보수적으로 현재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길드워2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많이 반영을 했다. 그리고 2014년도 가이던스를 제시했지만 매우 보수적인 수치로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그 NC소프트가 지금 가격대가 지금 보게 되면 20만 원 초반대죠. 20만 7천 원. 오늘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토로스 증권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목표 주가가 30만 원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업사이드 43.5%인데 여기서 충분히 이제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NC소프트 다른 기업들 뭐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흐름들이 좀 많이 좋은데 NC소프트에 대한 쪽도 역시 기대를 계속 가져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종목은 뭐 전지현 애널리스트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줬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출연을 해주죠. 전지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해줬었고 또 이 두 남자 쇼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올 여름에는 만약에 이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이 없다라면 한국전력이 없어서 짜증나고 올해 마찬가지죠. SK하이닉스가 좋은 건 알지만 작년에 SK하이닉스를 사시지 못하셨던 분들이 작년 말 올해 초 상당히 좀 스트레스 받는 이제 그런 그런 종목이었더라면 한국전력이 다 좋은지 알고 가는 건 알겠지만 안 사면은 짜증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뜩이나 전기세까지 올라서 에어컨까지 시원하게 틀지 못하게 되면 더욱더 짜증스러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다른 내용에 대한 쪽보다도 먼저 이 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한국전력도 이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에 대한 전망치, 지금 2014년, 15년치까지밖에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요. 저 밑으로 내려서 이후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증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산하는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쪽을 지금 보시게 되면 2015년도에, 지금 2014년도에 지금 영업이익이 5조를 당연히 이제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금 보게 되면은 5조 8천억, 심지어 2016년도에 8조, 그리고 2017년도에 9조 원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대표적인 기업들, 왜 SK하이닉스에 대한 쪽이 좋은가에 대한 쪽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동안에 이제 사이클 밸류에 대한 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이익 사이클에 대한 쪽이 지금 이제 우상향하는 사이클에 대한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흑자와 적자를 왔다 갔다 하는 이익 사이클에 대한 쪽에서 계속해서 흑자가 누적되는 사이클로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 드렸죠.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전력도 역시 계속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가 이제 계속 앞으로 5년 동안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기존에 이제 드렸던 내용 말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이 원전 가동률의 회복이 역시 이런 이익 구조에 대한 증가를 가져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원전 가동에 대한 쪽이 계속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좀 매우 높아 보이고요. 역시 우리나라도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기반한 원전 비중에 대한 증가 자체가 지금 그 발전 단가에 대한 쪽을 인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에 쭉 보시게 되면은 그 기점이 바로 2014년도 지금 시점이죠. 지금 보게 되면 원자력 비중에 대한 쪽이 전체 발전 비중에서 가장 높아지는 그런 원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기저적인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전지현 애널리스트가 얘기해 줬던 것처럼 여름에도 이 한국전력이 없다라면 짜증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남자의 리포트 바라보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더 깔끔해 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그 보고서 쓰신 거. 예, 예. 그 50페이지짜리 넘는 거. 예, 예. 그 보고서를 봤는데, 예. 원자재 시장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끝났다. 예, 예. 라는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원자재 시장에 대한 슈퍼사이클, 우리가 이제 보통 과거에도 얘기했듯이, 보통 이제 이머징 마켓 시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원자재 시장이 같이 움직여야지. 예. 그 이머징 마켓이 움직일 텐데, 예.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끝났다라면, 이머징 마켓 계속 재미없나요? 지금처럼? 예. 그거 한번 잠깐 차트 네네. 그림 보시면서 설명드리는 예.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그 원자재 시장에 대한 쪽이 끝났고, 올해도 그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그 연초에는 전망들이 좋지는 않았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뭐 구리 가격을 제외하고선, 물론 이제 금 가격이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에 대해서도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나서 오히려 금 가격은 벌 볼 일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테이퍼링이 시작하고 나서 금 가격도 반등을 했고요. 원유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특히 지금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바이유 가격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효과라고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금 가격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단순하게 계절적인 효과에 대한 쪽으로는 좀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또 농산물 쪽 같은 경우는 또 브라질 시장에서의 또 이상기후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쪽 올해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도 경기가 좋아진다라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머징 마켓도 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슈퍼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 예. 한번 해주시죠. 사실 작년 초랑 올해 초에 네. 이제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를 PPT로 한 70페이지 정도 낸 게 있는데요. 홈페이지 올라와 있으니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가장 원자재 시장에 가장 큰 이슈로 던졌던 게 금 2,000불에서 한 1,100불까지 떨어질 것 같다. 이게 네네. 주된 전망이었고요. 올해 내용 전망의 가장 큰 주장은 뭐냐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경기에 연동되는 게 맞는데 고점이 안 뚫릴 거다. 장기 박스권에 상당 기간 동안 갇혀 있을 거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당 기간은 한 3년 정도입니다. 3년 정도요? 예.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여태까지 슈퍼사이클이 상품 시장이 3번이 있었습니다. 네. 1차 오일 샥, 그 다음에 2차 오일 샥, 그 다음에 2004년부터 7년까지의 슈퍼사이클. 이걸 2004년부터는 이제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랐던 거고요. 이걸 길게 보면 한 2002년부터 시작했던 슈퍼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2002년의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 2차랑 가장 달랐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보통 커머디티라고 얘기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너지가 있고요. 하나는 메탈, 금을 포함한 메탈, 구리 같은 게 아연, 니켈 이런 거 다 들어가는 메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농산물이 있습니다. 사실 1, 2차 사이클, 슈퍼사이클에도 이 세 가지의 그 상품군들이 상관관계가 높진 않았습니다. 서로 따로따로 네. 움직였습니다. 1, 2차 슈퍼사이클은 에너지가 많이 움직였고요. 메탈이랑 그 다음에 그 농산물은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3차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깨지는 겁니다. 앞으로 그 커머디티 시장은 같이 가는 건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건 없다. 예. 그 각각의 수요에 따라서 예,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는 게 하나 있고요. 가장 큰 거는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네. 모든 사실 글로벌 커머디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석유랑 석탄입니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이제 많은 영향을 받는 애들인데 이게 이제 따로따로 가고 고점이 에너지가 특히 고점 안 뚫릴 거다. WTI 장기 박스권에 완전 갇혀버릴 겁니다. 네네. 이제부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커머디티라는 게 한 번 가면 적어도 5년 가고요. 네네. 보통 한 10년 사이클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시면 2008년이 커머디티 사이클의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네. 게 이걸 표시한 게 CRB 상품 지수인데요. 예. CRB 상품 지수로 보시면 2008년을 고점으로 대충 보면 저점이 98년이거든요. 상승률은 이제 2004년부터 굉장히 커졌죠. 근데 이렇게 보면 보통 10년 됩니다. 근데 왜 이게 보통 사이클이 10년 사이클을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이 투자의 기간이랑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만약에 원유를 이제 오일 메이저가 투자를 한다. 아니면 오펙이 증산을 한다. 결정을 내릴 때요. 네네. 1년 석유 가격 올려서 그런 결정 안 합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1년에 갖고는 답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계속 지속될까? 예. 설비 증설하는데 돈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유지 보수하는 것도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2년 올라가지고 조금 해볼까? 이 정도죠. 가동률을 제일 처음에 높이게 돼 있습니다. 유지 보수비를 예, 예. 높이고. 이게 한 3, 4년 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증산, 그 설비를 만드는 시간이 있고요.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네. 실제로 거의 그 설비 사이클이 완전히 완성되는 게 경기의 거의 고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다음부터 경기 고점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그다음부터 경기가 이제 올라와도 옛날에는 100의 캐퍼에 있었는데 이게 한 200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올라오면요. 지금 공급이 올라올 때 늘어버립니다. 이거 자꾸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 커져야 되냐면 이 늘어난 캐펙스의 양을 통과할 때까지. 초과할 때까지. 예. 그래서 이게 한번 빅 그 크래쉬를 맞게 되면 거기 빠져나오는 상당 기간 동안 경제가 시간이 이게 저성장. 다시 고성장으로 복귀할 때까지는요. 예. 그걸 뚫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박스권에 한 번 박스권에 들어가면 한 10년 커머디티는 보통 한 10년 박스권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걸 단적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이 그림입니다. 보시면 커머디티는 기본적으로 언제 많이 상승 압력을 받냐면요. 이런 거죠. 이 미국 GDP 갭, 유럽 GDP 갭입니다. GDP 갭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얘네들이 쓰는 걸 100으로 놓고 보면 100보다 많이 쓰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명목으로 해놨는데요. 역사적 평균을 만약 영어로 놓고 보면 완전 그런 개념은 아닌데 그냥 편하게 보시면 이게 장기 성장을 영어로 보면 이때보다 얘네들이 더 쓰는 겁니다. 이때라는 건 언제죠? 지금? 그러니까 보시면 시기로 보면 2002년부터 2002년부터. 예, 유럽 커머니티가 올라왔는데요. 이때부터 GDP 갭이 계속 플러스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애들이 소비가 옛날에 100 쓰면 이게 좋다 그러는데 이게 110, 120, 130, 140을 쓰게 된 겁니다. 과잉 소비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보시다시피 또 동일한 구간 보시면요. 글로벌 GDP 중에서 고정가전 투자 비중이 거꾸로 올라갑니다. 소비가 미국 애들이랑 유럽 애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글로벌 경제는 왜 고정가전 투자로 움직일까? 성장축이. 예.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랑 유럽의 선진국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많이 써주게 되면요. 이머징이 그냥 많이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 커머디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GDP 플러스일 때 글로벌 고정가전가 이거 다 이머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높아지면 이때 당연히 커머디티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 커머디티가 여기에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보시면 유럽 GDP 갭은 더 늦게 들어가는데요. 미국 GDP 갭은 2015년에 플러스로 들어갈 겁니다. 이래서 페드가 2015년에 계속 금리 올린다는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의 뭐 방향성을 따라서 국제유가나 이런 게 연동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플러스 들어갈 것 같으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보시면 이게 누른다는 힘이 이걸로 보시면 더 편안하실 겁니다. 이게 GDP에 플러스를 안정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글로벌 GDP 중 고정가전 투자 비중이 뜨질 못합니다.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고정가전 투자 비중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은 그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겠지만 예, 글로벌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힘이 있으니까 더 내려가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경제지표 따라서 올라가더라도 그냥 캡이 씌워져서 예, 그냥 캡이 더 이상 씌워집니다. 가지 못한다. 예. 그러면 그 아베노믹스. 예. 근데 지난 4분기 GDP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일본이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예상을 할 때 그럼 그 에너지 수입 비중이
많이 에너지 수입에 대한 쪽 때문에 4분기 GDP가 만만치 않았을 거다. 그러면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쪽,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야, 이건 뭐 그 에너지 가격 때문에 아베노믹스 성공할 수 있겠니? 라는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 근데 이 만약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라면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그거랑 완전히 다른 겁니까? 예. 아베노믹스는 이제 그때도 막 이제 뭐 작년에도 105엔 못 넘을 것 같다고, 네네. 상반기에도 105엔 못 넘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베노믹스 원자재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돼도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를 강하게 추진하면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이런 거죠. 하나는 원전이 일단 안 돌아갑니다, 지금. 원전 가동한, 근데 이번에 도쿄도지사 선거 승리해서 예. 그 이슈 자체가 원전 재가동이었잖아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일단은 옛날에 뭐 만약에 천연가스를 100을 사왔다. 네네. 경기의 변동 때문에 뭐 가격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80에서 120에서 움직였다 그러면 지금 200을 사오는 단계거든요, 얘네들. 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게 하나, 가야 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는 않은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야 되는 큐의 양이 늘었는데 엔화를 약세만 들어 수익 가격 자체가 너무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경상수지 적자를 예. 계속 만드는 거죠. 근데 아베노믹스는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베노믹스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예. 굉장히 자그마한 문제다. 아베노믹스가 지금 구조적으로 성공하기 힘든 그런 거에 빠져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예. 아베노믹스가 생각하는 거는 미국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양쪽 하나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밖에 없다. 예,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왜냐면, 화폐에 대한 신뢰성, 예. 이런 거죠. 2011년 6월에 미국이 신용등급이 S&P가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미국채가 다운그레이드 됐을 때 재밌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냥 이머징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국가 신용등급이 다운그레이드 되면 채권가격이 폭락합니다. 폭락.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오히려 급등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 되게 간단한 게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뭐 이쪽에 뭐 안전자산 이만큼, 여기 위험자산, 뭐 그 중에서도 더 위험한 이머징 주식 이렇게 있는데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되 전체를 그래도 만약에 안전한 기준에 1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보험사 같은 경우가. 연기금도 그렇고요. 근데 미국채가 좀 위험해졌다. 그럼 확실히 전체 포트폴리오가 조금 위험해진 겁니다. 위험도가 한 1.5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럼 다시 1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이머징이라 그러면 이거를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미국채가 옛날보다 조금 덜 안전해진 건 사실인데 전 세계에 미국채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밌는 게요. 미국채를 더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주식을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이런 게 가능한 채권은 미국 채권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처음에 이런 거죠. 내가 제일 처음에 생각한 건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으로 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디플레이션을 왜 인플레이션으로 돌리려고 그러냐면 기본적인 마음에는 보통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일본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발생하기 쉬운 현상은 아니거든요. 발생하면 진짜 경제가 험악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 자산 가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디플레이션에 한번 빠지면 가격이 한번 빠지는 걸 맛보면 사람들의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이 가격이 오른다고 절대 안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오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향은 어떻게 되냐면요. 저축을 늘리고 자산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채로 부채로 자산을 보통 사는데 그게 지배 형태가 네네. 보통 많이 되죠. 한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산을 보유를 안 하려고 합니다. 부채를 갚으면서 자산을 계속 줄이는 겁니다. 당연히 저축률이 높아지게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소비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일본 경제가 그래서 망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베노믹스에 대한 성공 가능성 이번에 그 중앙은행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면은 한국 롱숏 일본하고 롱숏 다시 재현되지는 않을 거죠. 재현되지는 않을 거다. 예, 이게 작년에 모멘텀 측면에서 생각보다 안 움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서 그 다음에 필요했던 게 임금을 인상시켜서 경제 주체들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임금도 올라간다. 근데 소비를 이제 간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안에 설비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서 선순환을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네.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디플레이션에서 CPI로만 보면 인플레이션 들어간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원자재 가격만 올라가가지고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다음에 임금이 안 오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 기업들이 안 오릅니다. 그 아베가 가서 이런 거죠. 기업들한테. 임금을 올려라, 임금을 올려라, 임금을 올려라. 계속 그런 겁니다. 예. 기업이 돈을 뭐 작년에 도요타 같은 경우 돈 많이 벌었다, 이익 많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그게 환차익 때문에 많이 먹었지 자동차 큐가 글로벌리 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기업이 임금을 안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임금이 안 뜨니까 오히려 소비량은 더 구축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임금 올리라고 계속 앞에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안 올리지 않습니까? 기업이 뭐 돈을 벌어야죠. 이거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자산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당연히 소비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거는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우리 먹고 살기 더 힘들어졌는데 자산 안 사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세가를 70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렌트 비용이요. 주택 사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주택을 안 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디플레이션을 한번 맛보게 됩니다. 네. 한 번 맛본 게 아니라 이 나라 25년 동안 맛보고 있는데요. 자산을 갖고 있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자산 가격이 임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베가 저번 달에 나와가지고 일본 국민 국부펀드한테 가서 너네 주식 비중 넓혀라. 주식 확확 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다 큰일 난다. 예, 예. 근데 문제는 아베노믹스를 했을 때 형태가 어떻게 되면 미국이랑 비슷한 건데 BOJ가 일본 국채를 사주는 겁니다. 계속. 예, 예. 심지어 이번에는 뭐 딴 것도 다 사겠다며. 기업어음도 사고 뭐 다 사겠다며. 문제가 그게 뭐가 있냐면 미국 같은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 GDP 대비 일본 국채 비중이 25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전세가 위험하면 사람들은 다 미국채를 사기 때문에 미국채가 급등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다운그레이드 미국채는 떨어집니다. 사실 안전합니다. 국채를 많이 찍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채 비중이 많은 나라들은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돈을 지금부터 막 쏘다가 작년에 한번 105엔에서 멈췄던 가장 큰 이유는 일본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1%에 도달하니까 갑자기 위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 명목 GDP가 1% 수준인데 국채 금리가 1%를 넘어가니까요. 일드랑 코스트가 역전된다 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그때 한번 큰 크래시가 났던 거였거든요. 네. 일본 주식시장에. 그걸 한번 맛보고 이번에 소비세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소비세 인상한 거는 그게 들킨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일본도 돈 쏘기가 힘들겠구나. 한 방에 훅 갈 수 있겠구나.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면 경고를 이제 IMF 같은 데도 계속 주는 거거든요. 네. 너네 부채가 너무 많다. 부채 갚아라. 안 그러면 다운그레이드 들어간다. 이러니까 소비세를 아직 소비가 안 일어났는데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일본이 부담을 바로 단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언발에 오줌 누기하고 설상가상에 막 네. 그냥 난리도 아니네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공격적으로 쏘게 되면 이제 일본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네. 팔기 시작하면 국채가 올라가면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뭐 그다음엔 걷잡을 수 없겠네요. 일본이 근데 국채를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때리진 못합니다. 일본을 왜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냐면요. 예. 자국민들의 국채 보유 비중이 높아서. 그거는 사실은 그게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리 엔화 강세하는 때 사람들이 강세하게 글로벌 투자들이 엔화 자산을 많이 샀거든요. 예, 예. 국채 비중이 외국인이 좀 늘긴 늘었습니다. 5% 정도. 근데 그 정도 때리면 근데 왜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을 많이 샀냐면 해외 자산이 너무 많아 담보물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문제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국채를 찍으면서 BOJ도 이번에 가져갔지만 그동안 누가 많이 가져갔냐면요. 일본 은행들이 참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은행들이 옛날에는 이제 디플레이션이고 그래서 못 던진다. 못 던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많이 가져갔었는데 얘네들이 그동안 해외 투자하느라고 해외물도 많이 담보고 많이 갖고 있었죠. 네네. 이제 갖고 있다가 금융위기 맞으니까 안전한 게 일본 국채라 진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얘네 일본 금융기관들이 일본 국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냐면요. 총자산의 25%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 평균이 보통 은행권이 자국 국채 갖고 있는 게 5%입니다. 이거 이 나라는 5배인데 너무 IMF도 이거 경고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그 궁금한 게 그 얘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 언제쯤 옵니까 외국인 우리나라에? 외국인도 들어오면 우리나라 시장 세게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뭐 롱숏 걸리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이머징 자산에 대해서 계속 매도하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쯤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물론 임원이 잘 됐던 게
아까 커머리티 안에서 상품별로 이제 예. 디커플링이 나타난다 말씀인데 이머징 안에도 디커플링이 나타날 겁니다. 아, 이머징 안에서 디커플링이 나타난다. 근데 우리나라도 맨날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예. 사실 막상 이머징의 자금이 집행이 돼야지만 우리나라도 좋아지는 거고 아. 그 시점이 언제쯤이 될 거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올 하반기면 들어올 겁니다. 하반기면 그럼 상반기는 조금 계속해서 종목 장세 이런 식으로 예, 계속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처럼 다 같이 행복한 시장은 좀 하반기까지. 예, 그러니까 뭐 부채 감축을 예. 하는 뭐 공기업 아니면 뭐 중국 소비주, 예. 뭐 자동차 부품주 이런 쪽으로 계속 이런 쪽으로 트라이 하시는 게 네. 맞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밸류에이션이 뜨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팽창되니까 테이퍼링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예. 글로벌 유동성이 변경이 없다. 이런 게 하나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중국 경기 좋아진다.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수급에 대한 쪽은 하반기 이쪽으로 예. 좀 정리를 해보겠고 그 조금 그 궁금 좀 다음 시간에 예.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 거는 조선주 쪽 예. 지금 반도체에 비해서 턴어라운드 좀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먼저 한번 움직였지만 또 내려올 때 또 많이 내려왔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자동차 부품주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 자동차 부품주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베타 계수가 높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까지 벌써 다 되고 있으면 지수가 위에 있을 건데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채팅에서 어떤 그 고객분께서 이런 채팅을 써주셨죠. 전전 애널리스트 연봉을 3억으로 높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충분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토크 배틀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오늘은 초대 손님 대신에, 다른 한 분의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저하고 한국경제TV에서 오전장 방송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우리 고객분들이 여러 같이 몰렸던 지금 우리의 그 샛별 같은 돌아온 장고 윤종빈 전문가님을 모시고 토크 배틀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예. 예. 우리 그 진격의 전문가 코너나 베스트 전문가 코너에 언제쯤 올라오실 겁니까? 뭐 조만간 나오고 싶은데요. 예. 지금 걸려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 해결되면 올라오고. 그거 해결되면? 예. 또 인천 아빠에 또 배 뜨면. 근데 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3월달, 4월달쯤 이제 돼야지 이제 그 기준에 적합하게 들어갈 수 뭐 있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예. 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 앞에서 이제 좀 이제 그 전전 애널리스트가 큰 거를 짚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큰 거를 짚어줬는데 지금 윤종빈 윤종빈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엔화에 대한 추가 약세 모멘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그 일본 증시 움직임은요. 예. 이제 최근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듯이 엔화의 그 환율 차트, 엔달러 환율 차트 움직임하고 정말 밀접하게 그 시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뭐 이제 BOJ에서 또 뭐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결정 나온 부분이 요번에 이제 이 얘기 나왔었던 부분이 뭐 이제 이 양적 완화 기조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여기에다가 그 은행권에서 민간 대출을 더 늘리게 하기 위해서 은행권에 대한 뭐 이제 자금 지원을 계속 하겠다. 네. 이거는 뭐 이제 엔화 약세를 계속 더 강하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일본 증시가 3% 넘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 일본은 뭐 반등 계속해서 할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은 잠깐 일회성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엔화 약세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갈 만큼 추가적으로? 갔습니다. 갈 만큼 갔다? 예, 갈 만큼 갔죠. 오케이. 엔달러 환율 105엔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예. 이제 고점 찍고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약발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갈 만큼 갔다. 그렇죠.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중국이 지표가 안 좋아요? 네. 중국이 1월 전력 지표가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우리 종목들 가는데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원자재 그 소재 관련주들이 가다가 좀 밀리는 모습을 네,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짜증스럽게? 예. 예. 이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1월 그 어떤 뭐 이제 수출입 지표상에서는 특히 수출 지표상에서는 좋게 나오기는 했는데 예. 이것도 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예. 그런 어떤 의심까지 지금 사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이 전력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전 국민이 허리띠를 꽁꽁 매가면서 날씨 추운 가운데에서도 전력을 떼지 않았다? 그건 아니겠죠. 공장을 돌리지를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춘절 때문인가요? 춘절 때문에 춘절 때문- 공장이 좀 적게 돌아갔을 수도 있겠네요. 아, 물론 이제 예. 그 대목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은, 평상적인 어떤 이제, 사용치, 그런 부분 기준을, 잣대로 놓고 볼 때는 너무 조금 돌아갔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시장에서는,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경기 회복이 제대로 진행되려면은, 앞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서 그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하반기나 돼야지 이게 좀 정상적으로 회복세를 타지 않겠는가 싶네요. 네. 그러면은 그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이슈를 한번 살펴볼 텐데 정적 지표가 발생이 된다. 네. AD 라인과 확산 지표를 봤더니 네. 매도 시그널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CLSA가 재밌는 게 뭐냐면 과거에 1400포인트에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다. 기술적으로. 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 의견을 철회하고 매수 사인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그 CLSA의 그 차트쟁이들은 네. 시그널이 들어오면 간다. 음. 빠지면 또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윤종민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코스피 시장의 그 시그널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CLSA의 반박을 한번 해주시죠. 반박을 하고 싶은데 예.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지금. 없습니까? 근거를 만들지를 못하겠어요. 아, 그게 역시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겁니까? 예, 그냥 그렇게 박스-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아닌데 네. 지금 시장 전체를 이제 한번 놓고 보시자고요. 3년 이상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작년도 10월 달에서부터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빠질 때 하락 강도가 또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죠. 반등 나올 때 거래는 실리지를 않고 있죠.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결국 기술적 지표상에서는 이거 뭐 3년 내내 뭐 언제 뭐 지표가 좋았겠습니까? 3년 내내 계속 안 좋았어요. 결국에 놓고 이제 따져 보면은 그런데 이제 중요한 대목은 지금 위치가 이제 너도 나도 기술적 지표가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지친 그 구간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역설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든 참여자들이 다 지칠 때 그때가 역으로 바닥이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제냐? 거래 바닥이 나오는 그 구간이 되는 겁니다. 예, 아마도 지금 시장 거래 규모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조만간에 거래 바닥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조만간에 거래 바닥이 나온다. 예. 그래도 이게 너무 박스권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짜증나죠. 심지어 모투자문사에서는 월급도 안 준다. 예, 우리 우리 나오고 있고. 주식 인력들 다 굶어 죽게 예.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네. 이 산무장세를 돌파할 만한 어떤 시점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궁금한데. 네. 이 산무장 그러면 계속해서 윤종빈 전문가님도 시장의 박스권이 좀 더 지속이 된다. 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스권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첫 번째 관문이 필요한데요. 예. 지금 이제 이 거래소 지수 차트상에서 놓고 보면은 일종의 하락 채널에 비슷한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고점 낮아지고 저점 네. 낮아지고 이런 이제 채널 구도를 일단 뚫어놔야지 되는 그런 숙제거리 한 가지 안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그 채널을 뚫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거래가 붙어줘야지 이게 이제 뚫어줄 수가 있어요. 거래 붙으려면은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풀어야지 되거든요. 네. 얘들이 계속 안 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은 시장대로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구도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3월달 꽃피는 봄이 예. 오면은 시장도 좀 힘을 좀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무식한 얘기를 드리면 네. 아니, 시장이 좀 빠져주면 이게 우리 희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뭐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전세금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 이제 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역시 대출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그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최근에 정부에서도 앞에서도 뭐 전전 애널리스트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창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그 식료품 가격도 다 급등을 하고 있고요.
전기세도 전기 요금도 그렇죠. 올라가고 있고 네. 이런 측면으로 갖고 간다라면 계속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되면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위축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맞습니다. 또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파생 상품에 대해서 그래요. 양도소득세 부과까지 예. 이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 2,000포인트에서 올라가면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서부터 어제뿐만 아니라 이제 엊그제 정도 되는 그 뭐 이제 시점에서부터 이 파생 상품 거래세 부과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들이 현선물에서 또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도 공세를 네네. 퍼붓는 그 상황으로 진행이 되더만요. 결국에는 이게 뭐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뭐 모든 박자들이 골고루 맞아줘야지 되는 손발이 맞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정부 정책상에서도 네. 뭔가 도움이 있어야지 된다는 그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정부 정책상에서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이 투자자들을 떠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을 계속 만드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주식시장 참 상반기까지는 계속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좀 가질 수밖에 없겠고요. 대신에 그래도 그나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 지금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진영에서 좀 힘을 받아주고 있는 그 상황에 있으니까 중소형주에서의 순환매를 잘 타면서 우리가 정말 영리하게 매매 흐름을 가져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럼 좀 업종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좀 들어가서 네. 지금 이제 그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업종 이런 게 뭐가 있죠? 지금 그 굵직한 업종상에서 예. 놓고 보면은 예. 뭐 조선업종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러니까 물론 올라올 땐 되게 빨랐단 말이에요. 네. 빨랐는데 이번 조정장에서 가장 깊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그러니까 화학주나 다른 업종들,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업재 섹터라고 하는 쪽에서 소재 쪽은 먼저 반등이 나왔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 반등률이 미약했어요. 작년에 워낙 오히려 강하게 한국은행공업이 더 시세가 강한 연출이 모습이었고. 됐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게 되면 네. 우리가 보통 이 시장의 속성상 네. 주도주에서 탈락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확실한 뭐 이제 탈락 흐름은 아닙니다. 탈락 흐름은 아니다. 네, 분명한 예, 예. 사실은 이게 이제 간극이 있어요. 수주 잔고에 대한 어떤 이제 수주 실적과 실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적, 이 간극을 메우는 그러한 구도가 지금 조선주 흐름에서 그쵸. 진행이 되고 예, 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한 어떤 이제 실적 간의 간극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간극을 메우고 나서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힘 있는 그 흐름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좀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고요. 지금 화학주나 아니면 철강주 이쪽 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말까지 화학제품 가격들의 어떤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지금은 소강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이 실질 어떤 소비 구매력이 그렇게 많이 확장되지를 않고 있고, 다시 중국 쪽에서의 어떤 이제 재고가 많이 또 확충되고 있는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화학주 구간에서는 그렇게 쉬운 주가 흐름이 연출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보게 되면 유상증자하는 기업들 우리가 빅베스라고 하잖아요. 네. 갔다가 이제 뭐 다 때려박고 실적 안 좋은 거 묻어가자. 그러니까 네. 지금 뭐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안 좋으니까 이제 다른 건설사들도 다 묻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적 털어내고 뭐 올해부터 이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유상증자까지 했어요. GS건설은. 예. 그 지금 그 GS건설, 그 YG 엔터테인먼트는 또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또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러게요. 잘 나가는 놈은 잘 나가는 대로 네. 더 잘 나가겠다고 유상증자하고, 지금 힘드는 놈은 돈 없다고 유상증자하고, 이거 이 기업들 어떻게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굵직한 기업들이 증자를 하고 예, 예. 있는 그 상황인데, 어차피 그 회사 내 자금 여력이 딸리는 업체는 증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야, 이 회사 정말 어렵구나. 네네. 상황이 어렵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고, 해서 그 관련 회사에 대해서는 시각이 더욱더 부정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 말씀하셨다시피 더 잘 나가려고 자금 더 이제 충원을 해가지고, 온갖 투자를 하고, 회사 외형을 한번 좀 더 키워보겠다 하는 그런 의욕적인 증자를 하는 그런 업체들의 경우에는 주가 흐름상에서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는 그런 흐름을 가게 될 것입니다.
것이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이 증자로 인해서 주가 희석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쵸. 5천억이나 하죠. GS건설. 전체 이제 발행 주식 수가 그만큼 또 부쩍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 증자 이후에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무겁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네. 증자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증자 물량 추가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질 못해요. 올라가질 못합니다. 빌빌거리잖아요. 빌빌. 물량이 계속 짓눌리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그 관련 업체들도 유증 물량 추가 상장되고 나서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매매 흐름을 잡아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건설주는 GS건설 대신에 삼성 엔지니어링, 아니요, 저는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이요. 네. 대림산업을 꼽으시는 이유는 뭐죠?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예, 예. GS건설이라든지 그런 것들 물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작년 4분기에 흑자로 전환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올 한 해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제 저가 수주와 관련해서 계속 뭐 이제 주가의 실적에 투영이 되는 그 상황으로 갑니다. 때문에 어디에서 또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그 상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직 상대적인 또 지뢰가 남아있을 수 그렇죠. 있다. 맞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을 좀 기할 수 있는 예. 안정성을 가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여러 이제 건설 업체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탄력성 있는 그런 업체들 중에서는 대림산업이 가장 좀 안정적인 그 상황으로 올 한 해 좀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또 막말로 YG 엔터테인먼트하고 SM, 네. YG 계속해서 괜찮습니까? 아, 저는 SM입니다. SM 이유가 네. 뭐죠? SM을 좋아하시는 이유? SM 예. YG만큼 증자를 안 하잖아요. 증자를 안 해서. 그리고 제가 소녀 예. 시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소녀시대를 좋아하셔서. 소녀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더- 숙녀입니다, 예, 숙녀.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SM이 일단 뭐 시스템적으로 네. 좀 더 이제 오히려 시스템에 가까운 형태에 대한 프로덕션이기 때문에 네. 뭐 개인의 어떤 1인 지금 보면 YG 같은 경우는 양현석 사장의 대표의 역량이 좀 많이 기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이제 이수만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 SM 대표의 이수만 화장이라든가 현 SM 대표의 역량에도 기인을 하겠지만 그 SM은 거의 뭐 시스템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좀 만들지 않았나. 그렇죠. 예,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SM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엔하이학생 근데 이제 이런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주가를 짓눌렀던 요인 중에 하나가 엔화 약세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더 이상 추가 엔화 약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네. 이쪽도 이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과거에는 중국 쪽에서의 어떤 한류는 있기는 하되 그 한류를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파이가 그렇게 크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서 수익 창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무게 중심이 완전히 중국 쪽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일본에서의 엔화 약세까지 주춤거리는 상황이라면은 이거 뭐 이제 정말 양쪽 어깨에 다 힘이 다 실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예, 토크 배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두 남자 쇼, 토크 배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두 남자 쇼 이어서 잠깐 가시지 네. 마시고, 네. 두 남자 가고 쇼 싶어요. 게시판에 올라오는 네. 질문 딱 두 가지, 네, 네. 3분만 내주십시오. 네, 네. 두 가지만 좀 드릴 텐데, 지금 보게 되면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됐다. 그러면 이런 메가스터디 같은 이런 온라인 교육 쪽들, 네. 호재입니까, 학재입니까? 선행학습이 금지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학원들까지도 선행학습을 못하게끔 그렇게 막아놓는 그 수순까지는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학원에서는 계속 이제 이제 수강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학습을 시키기는 하되 지금 단계보다 더 고학년 수준인 예. 그런 어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을 강하게 하지는 못하게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어떤 뭐 이제 경시대회라든지 네. 무슨 시험을 치를 때는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이 더 뛰어난 학생인지 하는 부분을 이제 선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문제를 이제 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막히는 그런 대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학습지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타격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멘트주들. 네. 시멘트주가 잘 나가고 있는데 시멘트 가격 인상 소식이 있어서 단기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일님께서 올려주신 건데요. 아세아나 한일시멘트 같은 종목은 월봉을 보면 거의 2년간 올라왔다. 건설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시멘트 관련주들의 흐름들 네. 여기서 뭐 더 갈 수 있겠습니까? 건설업종이 최근에 이렇게 좀 좋아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네. 시멘트주들도 갈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그런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건설 원자재 맞습니다. 가격들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만 뭐 시멘트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죠. 예, 네. 한계가 있다.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뭐 이제 가격 인상 효과, 그리고 원래 시멘트주들이 뭐 이제 유통 주식수가 네. 굉장히 적습니다. 어. 수급 자체가 꽉 잡혀 있는 그 흐름이 있다 보니까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가는 그 흐름으로 가는데.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기관 종목들.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 갈 수만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현실적으로, 결국 이제 수요가 지금 단계에서는 더 늘어나야지 한 단계 더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그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죠.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건설 경기가 좋아져야지 된다 하는 그 측면이고, 건설 경기가 지금 얼마나 좋아질까? 지금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정책, 다시 또 이 손질을 하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좀 요원하지 않겠는가 싶은 그 판단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시멘트주들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점점 좀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윤종빈 전문가님 얘기를 들어봐도 네. 시장이 계속 좋을 수는 없다. 트레이딩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네. 그래서 비달 삼손 뭐 이런 그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전망, 기업에 대한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좀 트레이딩에 가까운 투자보다는 매매가 좀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인 것 같고 모두가 웃을 수는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이익 모멘텀에 대한 쪽이 아주 확실한 그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두남자 쇼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종목들 발굴해 주시고요. 우리 그 윤종빈 센터장님의 올해의 승부주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소개해 주시고 오늘 방송 마감을 짓겠습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비밀입니까? 그럼요. 여기에서, 예. 노출하면 안 되죠. 그럼 공개 방송을 통해서 네. 해주실 수는 있는 겁니까? 키워드를? 저희 회원분들한테만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추후에 먼저 공개 방송을 하면은 그 부분 어쩔 수 없이 뭐 공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공개 방송 네. 있더만요. 회원, 비회원 공개 방송인가요? 그거. 맞아요. 예. 제가, 그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깜빡했거든요. 네. 말씀 잘 하셨네. 제가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시장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제 3월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제 첫째도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 텐데, 이 봄을 맞이해서 3월을 맞이해서 시장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조망을 하고 그리고 네. 각종 이제 업종들에 대한 분석까지 해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3월장에서부터는 어떤 업종들이 가게 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3월장에서부터는 시장을 주도를 하고 전체 흐름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종목에 대한 어떤 이제 선정까지 같이 좀 해드리는 시간을 제가 따로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언제 합니까? 토요일에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몇 시에 하죠? 토요일 오후 1시에 오후 진행을 1시. 하는데 좀 일찍 해주시지. 일찍 하고 싶어도 예. 지금 다른 전문가분 또 이 시간대가 있으니까 예. 그 점심 시간대를 식사 하시고 제가 피해서 편하게. 해야죠. 예. 그래서 1시에 시작을 해서요. 제가 끝내는 시간은 잡지 않겠습니다. 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온갖 질문들 다 하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모든 질문들 다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식시장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한번 꼼꼼하게 제가 짚어드리는,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고민을, 확실하게 좀 해소를 시켜드리는 그런 예. 시간을 토요일 오후 1시에 2월 22일, 그렇죠. 토요일 이번 오후 주 1시 토요일입니다. 킹스트림인데 돈 내는 거 아니죠? 무료죠? 공짜죠. 예, 공짜입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괜히 뭐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강연회 그런 거 예. 돌아다니시지 마시고 1시에 큐어드림 창에서 제 방송 접속을 하셔가지고 제가
강의해드리는 그런 내용들 편안하게 집에서 네네. 누우시면서 들으시면은 좋은 그런 어떤 이제 네, 이야기거리. 윤종빈 전문가님은 와이셔츠 매시고 와이셔츠 입으시고 넥타이 매시고 방송하시면 네. 저는 배 깔고 누워서 그렇죠. 방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난잡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